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명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대한민국의 어떤 강보다도 임진강은 자연 그대로의 강이고 사람한테 전혀 교란을 받지 않는 순수한 강이거든요. 이 순수한 강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생물들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중국소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고 가더라고. 그러고 나면 다른 생물이 거기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입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의 상흔이 남아있는데요. 휴전선 사이로 남북이 약 2km씩의 비무장지대, 이른바 DMZ는 이 땅의 분단을 상징하는 곳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부서진 채 녹슬어버린 탱크와 무너진 다리 등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들이 즐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출입이 70년 동안 통제된 덕분에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이 시간에는 DMZ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MZ 생태연구소의 김승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이쪽에 매주 생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의 노현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구청 지질생태팀의 유미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DMZ,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그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DMZ가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어느 지역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좀 DMZ에 대해서 그 연원 그리고 현재 상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DMZ는 그 한반도의 가장 큰 비극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 한반도가 그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로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북한이 전쟁이 끝나면서 유엔군과 북한이 휴전 협정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DMZ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km 떨어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군사 분계선은 그 육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 위치는 이제 그 파주에 임진강 하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눌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얘기를 하고, 접경 지역은 요가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접경 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1조, 2조, 3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비무장지대와 해상의 북방 한계사가 연결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화도,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철원에 그 강원도의 철원, 인제, 화천, 양구, 고성 요구만 이제 1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 위의 지역은 민간인 통제 지역까지 약간 좀 떨어져 있고, 또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의 취락 지역은 또 그 내부에 살고 있는 지역. 이래서 이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DMZ라고 하는 부분은 정전협정법에 나와 있는 그 영역,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비무장, 글자 그대로 비무장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한 20년 정도 네. 그 DMZ의 생태계를 연구 오신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시게 된 그런 계기, 그 다음에 또 DMZ는 사실 그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곳이죠. 네, 또 그렇죠. DMZ 그 바깥에 네. 또 민간인 통제 구역 같은 곳도 있고 거기를 들어가는 곳도 사실 쉽지 않고 통일대교를 그렇죠. 넘어서야만 또 들어갈 수 있는 네, 곳이죠. 맞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민간이 맨 처음에 이제 민통선 내진 비무장지대 일원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도 굉장히 좀 탐탁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였고 저희들이 이제 2004년부터 연구소가 조사를 시작을 했을 때에는 군과 일반인들이 거기서 뭘 한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그 용납이 안 됐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또 그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원활한 상태도 아니었고 국내 정세에서도 군사 보호 지역을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사실 교pen 생활을 했어요. 문산고등학교에서 교pen 생활을 하면서 강 건너의 비무장지대를 늘 봤던 거죠. 학생들하고 생태 동아리를 지도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강 안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DMZ 독수리 생태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비무장지대를 들어가면서부터 진행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보았던 상황하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본 상황은 굉장히 많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막연하게 DMZ에서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 그 환상과 다르게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너무 놀라운 생물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주 저희들은 그 조사를 하게 됐고 매주 생물을 만나고 매주 똑같은 지역을 가는데도 한 번도 같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왜 똑같은 지역을 매일 가느냐 지루하다 이러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늘 언제나 새로운 어떤 그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저희들이 오고 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DMZ 생태연구소라고 했을 때는 진짜 군사분계선 안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어떤 분들은 DMZ를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왜 DMZ를 말을 쓰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법률적 행정적인 용어이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자연은 DMZ 생태권,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 공간이 비무장지대 내부나 민통선이나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 민통선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비무장지대 내용하고 비교를 해봐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노 팀장님, 지금 김 소장님께서는 어떤 DMZ 어떤 생태계의 측면, 그다음에 역사 이런 걸 설명하시면서 DMZ 생태계는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서도 새로운 모습들이 관찰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노 팀장님은 경기문화재연구원 소속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DMZ가 갖는 어떤 문화재적인 측면, 예. 또 분단의 역사, 또 DMZ의 역사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스레 문화재가 조성됐다 이런 좀 그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이 DMZ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우선 연구원에서는 그 경기 도내에 이 문화와 관련된 여기서 문화라고 하면은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을 다 이제 문화라고 봅니다. 반대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은 이제 자연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흔적들을 그 흔적의 역사들을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그 DMZ 평화지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접경지대 말고 실제 그 DMZ 안을 조사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 문화예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의 이제 산하에 있는 그 문화재 관련된 연구소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20개월 정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군 생활을 뭐 전방에서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되게 감회가 새롭고 실제로 좀 군 생활 하는 것처럼 예, 그 변화된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또 감회가 여러 새롭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DMZ와 뭐 민간인 통제 구역을 다 그 아우르면 뭐 노동당 청사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무너진 다리 뭐 이런 그 이게 문화재로 좀 지정될까라고 생각할 법한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 도대체 예. 몇 개나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문화재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재로 등록 문화재라고 해서 그렇군요. 이제 근대 문화재들을 별도로 네. 좀 그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현재 경기도에 3개, 강원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그 장담면이라고 옛날에 파주와 개성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장담면사무소와 그 한국전쟁 관련된 뭐 죽음의 다리, 그다음에 장단 역사 이렇게 3개가 지금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강원도에는 지피라고 이제 감시초소가 있는데 그 지피를 이제 서로 남북 간에 합의에 철거를 하면서 하나씩을 용도는 폐기하되 형태는 남겨놓는다 하는 걸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 남겨놓은 게 최동북단 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 박사님, 지금 DMZ 뭐 또 또 넓게 그 해석해서 또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어떻게 보면 생태학적인 측면 또 오랫동안 또 그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의 어떤 그 출입 또는 관할 구역 또 군인들도 출입하지 못한 DMZ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 매우 좀 규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유 박사님이 연구하는 분야도 그런 생태학과 사회학을 좀 접목시키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제보호 지역에 대한 관리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이름만 들으셨을 때는 사실 그냥 자연 보호 지역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하는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Man and the Biosphere라고 해서 MA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초기에는 이제 국립공원과 같은 기존의 자연보호지역만을 중심으로 지정을 하다가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중시하면서 MAB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역사, 문화, 사회까지 포함돼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 팀장님, 예. 그 DMZ가 언젠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출입이 그 금지된 곳이 아닌 예. 또 이렇게 열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예. 언제일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예. 그 DMZ는 뭐 사람들이 사람은 물론 군인들도 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고 민간인 통제 구역은 여러 가지 그 우리 군의 관할 아래 놓여 있긴 합니다만 통제가 좀 그 전제로 해서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영농을 민간인이 사는 마을이 그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그 군사분계선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를 우리가 흔히 DMZ라고 일컫는 이제 비무장지대인데요. 비무장지대 안에도 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는 민간인이 사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1953년 이제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시작되고 그 8월 3일 날 이제 각각의 남북의 마을을 하나씩 둔다라는 협정을 두면서 북한의 기정동 마을, 기정동 평화의 마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이렇게 마을을 하나씩 두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을 계신 분들은 원래 까다로운 절차를 이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런 거 구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거주의 목적은 이제 영농을 전제로 이 마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올해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마을이 이제 70주년이 되는 거죠. 그 생일을 갖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접경 지역에도 통일촌하고 뭐 해마루촌 이런 좀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소장님께서는 매주 그 민간인 통제구역 북쪽 지역을 좀 생태 그 탐방하시고 연구하시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김승호 소장님께서 그 민간인 출입 통제는 이북에서 거의 매주 생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취재진이 소장님과 함께 한번 동행을 해봤습니다. 입춘 무렵이었는데 임진강의 얼음 위에서 두루미떼가 고요히 잠든 모습이 대단한 장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입 허가를 받고 동일대교를 지나 민간인 통제선 내 임진강에 도착했습니다. 농사는 잘 되긴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이제 여러 생물들이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갈대 안에서는 작은 새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소동물이 많이 살잖아요. 여기요. 그렇지. 예, 그래. 그 소동물을 먹이로 하고 있는 상위 포식자들이 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이 어떤 강보다도 임진강은 자연 그대로의 강이고 사람한테 전혀 교란을 받지 않는 순수한 강이거든요. 이 순수한 강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생물들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역적인 어쨌든 특수성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런 자연스러운 강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야말로 임진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안전하고도 짜임새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반도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특별히 보호 활동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먹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임진강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성이고 또 중요한 어떤 생태적 공간이기도 하죠. 봄이 찾아오고 있는 임진강에서 만난 것은 겨우내 머물렀던 두루미떼. 임진강은 철새들에게 최적의 월동 장소입니다. 임진강하고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자연성이 뛰어난 그런 먹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철새들이 많이 오는 거죠. 두루미나 재두루미들은 월동할 때 제일 중요한 장소가 잠자리예요. 잠자리가 있어야 하고 잠자리가 안전한 잠자리 그리고 플러스 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임진강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잠을 자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것들은 이 자체 임진강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자체의 생태적인 어떤 그 요소가 쟤네들 여기 머물게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기 제두루미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부 다 깨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저 가까이 갔으면 이미 다 날아갔을 텐데 우리가 거길 안 들어가 가지고 새들이 그냥 굉장히 꽉 차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임진강 권역은 철새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임진강 얼음 위에서 철새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기생태계의 전형적인 특성이고 강안이 이렇게 안전하게 아무것도 손이 안 된 자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게. 6.25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오갈 수 없게 된 DMZ 일대. 철새들만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그래서 DMZ 일대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매번 오실 때마다 어떤 느낌 드세요? 한반도가 분단되고 분단된 땅에서 그걸 유지하고 억지로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 이 공간이 되게 좀 슬프기도 하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그 포탄이 있었던 자리, 그다음에 이런 자리는 이제 녹이 나가지고 이제 빨갛게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저는 그게 딱 보는 순간에 피를 흘리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포탄이 썩어서 이제 산화돼서 산화철이 붉게 나오는 그 장소에 생물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을 보게 되니까 뭐 고말이나 이런 물속 생물들이 사는데 그 중급수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고 가더라고. 그러고 나면 다른 생물이 거기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여기 오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니까 슬퍼도 아름다운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네, 소장님, 그 DMZ 지역은 사람의 발길이 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희귀동물의 어떤 보고다, 또 이런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그 파악하고 계십니까? 비무장지대는 너무너무 절묘한 장소예요. 그 제일 중요한 절묘한 장소라고 하는 부분은 묘하게도 이 우리나라 기후대가 북반기하고 남방에 이 합쳐지는 만나는 그 점이지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비무장지는 대부분이 이제 그 산지 북반기 식물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서쪽에서는 그 북반기 식물보다는 오히려 이동하는 아주 대형 조류에 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는 그 우리나라의 동서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축이 4개 권역으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맨 처음에 생계 구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4개 구역으로 만드는 게 맞겠다. 4개 내지 5개 구역으로 생태 권역을 묶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이 동부 해안 지역, 동부 산악 지역, 그다음에 중부 평야 지역, 서부 평야 지역, 그다음에 서해 해안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저는 생태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서해는 구릉지대가 발달해 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부 쪽에는 산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악을 중심으로 여러 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무장지대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구조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해발 고도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발 고도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해발 고도에 따른 생물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아주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 구조가 그 서남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 강이 흐른다는 건 계곡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골짜기 만드는 거잖아요. 산맥이 정맥이 만들어진 정맥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정맥과 물 사이에 생태 권역이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물의 형태가 다르고 물의 흐름이 다르고 해발 고도가 다르고 지질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 사는 생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근본적으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사적 이유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딱 무장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복원이 됐겠습니까? 사실 한반도의 일제 35년을 우리가 지배를 받았는데 거의 배가 되는 기간을 자유롭게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대성 생태계가 원래 있던 모양으로 다시 복원되는 아주 절묘한 어떤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임진강 하구하고 항구가 북한하고 남한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 하구를 손대지 않는 유일한 게 임진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사적 이유로 사람이 접근 안 하다 보니까 전생 0.01%게 남아있는 순수 습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아름답고 희귀 생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부 쪽에서 주로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논에 가서 물을 떠서 생물을 조사해도 멸종위종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농수로에 가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희귀 동식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20년간 매일 고민이 또 그거이기도 하죠.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할까? 왜 여기만 이게 다양한 생물이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연이 복원을 했는데 이 자연이 복원한 형태는 결국은 우리 민족이 민통선 DMZ이 가지고 있는 우리 분단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생물 종들을 저희들이 많이 관찰하고 이해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 변화 또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DMZ에서는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발견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영향이 있나요? 기후 변화 때문에 생물종들이 변화되는 형상이나 내용들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연은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반응을 해요. 지구의 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생물이 반응하는 곳이 비무장지대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그 기상청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기후학자가 아닌데도 기후의 변화를 생물의 통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지까지 이제 기후학자들이 이 국내에서 토론을 할 때에 생물의 변화를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지 국내 생물종들이 이러이러해서 기후 변화를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한 예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저희들이 20년간 조사를 하다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후변화 설명하다 보니까 명확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두루미류가 3년 사이에 굉장한 숫자로 증가를 했어요. 지금 작년에는 12,000마리, 올해는 16,000마리, 그 이전에 7,000마리, 6,000마리 정도가 두루미류 전체 합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3년, 5년 안에 기하급수로 굉장히 늘었는데 이거는 전체 지구적 입장에 봤을 때는 중국 북동부나 러시아 쪽의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쪽에 그 서식지가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오다 보니까 두루미들이 남하를 많이 했는데 한반도에 그 두루미를 담을 수 있는 서식 공간이 비무장지대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원에서는 지금 8,000마리 두루미가 있고 연천에 1,000여 마리 두루미가 있고 파주에서 800에서 1,000마리 정도가 가까이 있는 거죠. 비무장지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동북아시아의 이 생물, 동북아시아에 서식했던 이 생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하는 보호 지역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지역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두루미들이 이제 우리나라 4군데밖에 안 오는데 그게 비무장지대 라인밖에 안 오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비무장지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이 점점 기후 변화가 일어날 때에 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비무장지대에 많이 유일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간섭이 없다 보니까 또 아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 유 박사님, 그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에 의해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 이후에 보전 이전과 이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사실 DMZ 일원은 2012년도에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DMZ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이 한번 추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분들의 인식도 많이 낮아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무엇보다 유엔사와 북한 쪽의 반대도 있어서 결국 유네스코 쪽에서 지정 유보가 됐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 사유는 그때 아무래도 보전 지역이라는 그 명칭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이제 생긴다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구역들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전 지역까지 더해진다고 하시면서 이제 많은 오해를 하셨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환경부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민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에서는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이제 3년간 DMZ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교육 사업을 통해서 생물권 보전 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의 그 자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연 보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약 7년간의 사실 교육 사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 19년도에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이 연천군 전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당시에 강원도는 이제 철원부터 고성까지 민통선 지역만을 중심으로 강원 생태 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생물권 보전 지역의 중요성은 오른쪽에 있는 설악산도 사실 생물권 보전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설악산 생물권 보전 지역인데 이 설악산 생물권 보전 지역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북한 쪽에는 금강산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2018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권 보전 지역들이 DMZ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천 지역으로 어떤 생태 관광을 떠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생태 관광장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김승모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DMZ 일원을 중심으로는 두루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와 그 두루미들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제 두루미들을 가까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곳이 네. 있습니까?
저희가 임진강 평화습지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울이 많이 있어서 그 여울들에 머물고 있는 두루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은 두루미들을 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제인폭포라든지 임진강 주상절리 등 이런 지질 자원들을 보러 오시기도 합니다. 외국의 학자들이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증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때도 이제 외국 분들께서도 주로 철원을 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연천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고 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던가요? 주로 이제 두루미와 같은 조류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또 호사비올이라는 멸종위기종도 최근에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을 이제 관찰하러 탐조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 팀장님, 예. 그 뭐 DMZ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평화공원을 한번 조성하자 해보자. 예. 또 이런 논의들도 또 사회적으로 있었죠. 국가 사회적으로도 있었고요. 예, 예. 또 여러모로 또 부침이 있습니다만. 그 지난해에는 DMZ 접경 지역에서 그 평화의 길, 예. 그 산책로 같은 것도 좀 예. 만들어져서 좀 관심을 예. 끌기도 했었죠. 예.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떤 길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DMZ 평화의 길은 이제 평화시대와 여건으로 조성된 이제 민통선 내 이제 탐방로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준호선과 테마 노선들이 있는데요. 준호선은 아직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현재 11개의 테마 노선만 작년 12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잠시 종료돼 있고 확인해 보니까 한 올 4월부터 아마 다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이렇게 경기 인천부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총 고성은 이제 A, B 또 나뉩니다. 그래가지고 총 11개의 노선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그 관광 코스 또 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길 절차적인 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또 예. 쉽게 좀 가볼 수 있는 그런 좀 추천할 만한 코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아무래도 좀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 누리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등록해서 예약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가서 그 출입 사무소처럼 이런 데서 좀 신분증 내고 확인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단 들어갈 때에 군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복장, 뭐 군복 같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좀 선정적인 이런 것도 유엔사에서 좀 이렇게 금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조심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사진 촬영 같이 이런 것들은 보안상 내용들이 좀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11개 코스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골고루 한번 참가비가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골고루 다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를 좀 반영해서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근데 그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은 네. 긴장도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런 걸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아예 군에서 출입을 막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황이 되니까 그 군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호기심들 때문에 하자마자 거의 다 이제 매진될 정도로 호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 그 이런 그 비무장지대의 어떤 그런 관광 그 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뭐 철원 같은 곳은 뭐 궁예가 태봉국을 세웠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문화 관련된 문화 유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보전이라든가 연구의 어떤 네. 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연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역사 문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알려 있는 것은 이제 고고학계를 뒤엎었던 이제 전곡리 유적지죠. 네. 주먹도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곡리 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 구석기 시대부터
백제, 고구려, 신라 요 삼국 시대의 모든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일제 강점기와 또 조선 시대 이런 모든 한반도의 모든 시대의 역사 문화 자원들이 임진강과 한탄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처럼 분단을 겪었던 독일의 사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독일에서도 사실 동서독이 분단이 돼 있을 당시 우리 비무장지대와 같은 어떤 그 지대가 조성이 돼 있지 않았나. 그 그리네스반트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독과 서독의 어떤 그 완충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비무장지대와 상당히 다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점. 그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경우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버퍼 지역이 넓잖아요. 그 2km 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버퍼 지역으로 했는데 독일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었고 대신 이제 길이는 이제 독일은 1,400km 굉장히 우리보다 길어서 우리 비무장지대 면적이 한 5배 정도가 될 정도로 크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독일은 통일이 언제 될지를 상상을 못 했었고 통일이 갑자기 됐는데 통일이 되면서 그쪽 지역의 생태계를 어떻게 할까를 그때 논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동서독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활동했던 그 NGO들이 그 지역을 보존적으로 묶자. 이래서 이제 동서독이 통합되는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 생물권을 중요하게 묶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묶을 수 있는 데만 묶은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처리를 못했고, 근데 그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 사유지를 국가에서 빨리 수용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반면교사인데, 사실은 우리 비무장지대는 독일하고 다르게 어떤 그 각각의 영역마다 어느 한 지역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생태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아까 이제 그 지질이나 다른 관광 쪽이나 남북한 교류 협력할 때는 원래 지역으로 마을을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얘네 논밭을 또 다시 논밭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미리 통일이 되면 이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독일처럼 급작스럽게 무너지면서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이 비무장지대 전체 이 권역을 효과적으로 그 보존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죠. 몇 년 전에 독일의 기자가 한 번이 오셔갖고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민통선이지만 민통선의 비무장지대 보는 라인을 쭉 본 기억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참 부럽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까 자기는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 통일이 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못했는데 한국은 사전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반갑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민간이 준비하는 거고 국가에서 정말 얼만큼 준비하는지는 각 부처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통일부의 통일 걷기 그 평화의 길 거기를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각각의 중앙 정부가 각각의 자기의 어떤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달라요. 계획이 다르고. 그래서 민통선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부처의 행정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서로 충돌되는 정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비무장지대 가치는 생태를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생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태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일반 농경지하고 똑같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비무장지대가 앞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놓을 것인지 하는 사실 합의가 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인 담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추운 날 무량수를 뜯어갖고 불쏘시개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량수는 무량수대로 보호가 되어야 되고 추위는 추위대로 해결을 해줘야지 농민은 농민대로 해결해야지 농민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생물자원이 복원된 걸 없앤다는 거는
뭐 이거는 별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교훈을 줬지만 독일하고 다르게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의 생태 권역에 대한 생물학적 가치가 인정되는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사실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 지금 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독일의 경우는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그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우리는 뭐 굉장히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분단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걸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좀 기간은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좀 더 늘어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김 소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 보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좀 이걸 바라보고 좀 이렇게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환경을 계속해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두 가지는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보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개발 욕구를 지니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도 내가 개발을 하고 싶지만 사실 자연 보전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는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해는 하고 있지만 막상 나의 소득 창출에는 좀 기여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소득에 조금 더 손을 뻗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주민분들이 보전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얻으실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팀장님, 예.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비무장지대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또 실제 그걸 추진하자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어떤 기관의 담당자로서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고 또 추진 가능성은 과연 있는 건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그게 과연 세계유산은 이제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비무장지대가 과연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될 곳인지에 대한 그 가치가 먼저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자연이 좋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증명하려면은 뭔가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고 축적이 되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네스 반트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거기서 그 담당 선생님이 좀 가장 후회했던 것들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길부터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통로에 동물의 그런 것들이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는 없었다. 근데 너네는 우리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는 충고를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비무장지대가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선할 게 아니라 뭘 남기고 뭘 보존하고 그다음에 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좀 서로 이렇게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 가치를 공감한 다음에 그런 계획들이 좀 실행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를 위해 이제 기초 조사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차분히 그에 대한 가치들을 좀 증명하고 수집하는 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끝으로 세 분 모두 앞으로 DMZ가 어떤 방향으로 좀 국민들이 좀 바라보고 정부와 국민들이 좀 힘을 합쳐서 좀 DMZ를 이렇게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김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비무장지대가 인류한테 끼칠 영향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 평화나 새로운 어떤 문화 문명을 만들어갈 때에 비무장지대 질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면 이해를 쉬울 텐데 지금 그 설명을 못하고 묵뚝없이 말씀드리면 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20년간
그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DMZ 생태를 바라본 입장에서는 인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때에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가 이렇게 훌륭한 어떤 그 생물 자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비무장지대가 분단의 상처이고 분단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그 비용이 헛되이 되지도 않도록 우리가 모두 그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키고 이해하는 쪽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노 팀장님. 예, 저희도 그 비무장지대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한층 연구나 이런 조사들을 더 깊게 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특히 올해는 이제 정전 70주년이라서 그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7월 달에 경기도 박물관에서 그 실제 20개월 조사한 유물들, 박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전시회도 좀 해서 그 가볼 수 없는 곳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홍보 노력도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 박사님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생물권 보전 지역 담당자이다 보니 이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연천군과 이제 DMZ 일원의 많은 접경 지역들이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그걸 위해서는 지역 주민분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련해서 이제 중면에 있는 삼곤리와 행산리를 중심으로는 저희가 생태 관광을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백학 쪽에서는 이제 DMZ 백학문화 활용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또 외부 분들에게 이 DMZ의 생태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도록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70년 동안 DMZ 비무장지대는 우리 분단의 상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어두운 그늘 이면에 생태계의 보고로서 또 무럭무럭 또 자라나 세계적인 생태학의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물론 그때까지 잘 보존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